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외곽의 깊은 숲속에 사는 71세의 토마스 그레이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50년간 거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영적 명상과 기도에 집중해왔다. 토마스는 물리학자로서의 경력을 모두 버리고 영적 삶에 들어선 인물이다. 그가 본 환상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거의 절대적인 정확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가 숫자를 통해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은 다른 예언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2025년 11월 말, 토마스 그레이는 한국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희망과 위기, 그리고 통일로 향하는 길을 모두 담고 있었다. 토마스 그레이는 자신의 예언을 매우 신비로운 이미지로 시작했다.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광채입니다. 매우 따뜻하고 밝은 광채입니다. 그 광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는 광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했다. 한국에서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수의 아기들이 동시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에 그는 명확하게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고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미래에서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토마스는 저출산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설명했다. 먼저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개혁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노동 환경이 변합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주택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그는 계속했다. 젊은 부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린이집, 학교,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의 변화입니다. 어떤 의식의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한국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납니다. 2026년의 여러 긍정적 사건들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미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희망이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토마스는 설명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점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2026년 중반부터 본격화되는 이 현상은 2027년, 2028년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토마스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큰 산 세 곳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한국의 큰 산들을 봅니다라고 그는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정확히 세 곳의 큰 산입니다. 이 산들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산들입니다. 그 산들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이 세 곳의 산에서 동시에 거대한 바위들이 내려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내려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깊이 있게 해석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국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토마스는 이 바위들이 정확히 무엇을 막는지를 설명했다. 한국에 곧 닥칠 매우 큰 위기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위기는 정치적일 수도, 경제적일 수도, 아니면 국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막혀지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바로 이 세 곳의 산에서 내려오는 바위들이 그 위기를 막는 것입니다.
마치 방패처럼 작용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바위들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삼색 무지개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매우 기묘한 현상을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12월이 되기 정확히 이틀 전입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한국의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무지개가 아닙니다. 어떤 무지개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비롭게 답했다. 빨강, 파랑, 노랑, 단 3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진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매우 뚜렷합니다. 이 무지개를 누가 보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매우 구체적인 수를 언급했다. 정확히 43만 명이 이 무지개를 봅니다. 43만 명이라는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43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만 단위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43만 명은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의 완성된 수를 의미합니다. 토마스는 이 43만 명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설명했다. 이들은 무지개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그들은 한국의 모든 계층에 퍼져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으며, 노동자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분포한다고 했다.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도시에도 있고, 시골에도 있습니다. 종교적 배경도 다양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으며, 무교인도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그들은 하나의 영적 깨달음을 공유합니다. 토마스는 이 43만 명이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설명했다. 이들이 그 무지개를 본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정치에서는 부패가 척결됩니다. 이 43만 명의 영적 리더들이 정치인들과 시스템을 감시하고 변화를 추동합니다. 경제에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과도한 불평등이 줄어들고 중산층이 강화됩니다. 사회에서는 분열이 치유됩니다. 진영 간의 극렬한 갈등이 화해로 변합니다. 문화에서는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한국의 영적 에너지가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전환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토마스는 설명했다. 이 43만 명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같은 영적 진동 위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했다. 어떤 이들은 정치 개혁을 이끕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 정의를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 화해를 중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문화 창조를 주도합니다. 토마스의 예언에서 가장 의외의 부분은 이 43만 명이 결국 한국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한국을 어느 정도 변화시킨 이후 이들은 한국을 떠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떠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그들의 영적 사명이 한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영적 씨앗이 자라나고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순간 이들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합니다. 더욱 신비롭게 그는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떠난 후에도 한국의 영적 에너지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토마스는 왜 정확히 12월이 되기 이틀 전인가를 설명했다. 12월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동시에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시점입니다. 12월 이틀 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깊이 있게 해석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과거의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기 직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정확한 순간입니다. 더욱 상징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2일이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2일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의 2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12월 이틀 전에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토마스의 예언은 2026년으로 시간이 진행된다. 2026년 2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합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어떤 도발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중하게 답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군사적 도발입니다. 미사일 발사, 무장 시위, 또는 더욱 직접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도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경악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도발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토마스는 한국 대통령이 이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매우 기발한 결정을 내립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군사적 대응이나 강경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답했다.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강조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본 역대급 인물입니다. 토마스는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한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로 시작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개입합니다. 미국이 왜 개입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동북아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 또는 다른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는 직접 북한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가 됩니다. 한국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토마스는 이 대화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 사건이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북미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일을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예측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과만 있을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 인도주의적 협력 재개 등 작은 조치들이 합의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강조했다. 이 작은 조치들이 신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간 막혀있던 남북한의 소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토마스는 이 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이 대화 이후 한반도의 판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2026년 2월의 대화 이후 2026년 상반기 동안 작은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중반부터는 더욱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됩니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그리고 인적 교류가 시작됩니다. 개성공단 같은 공동 경제 지대의 재개도 가능해집니다. 더욱 중요하게 그는 말했다. 남북 정상 간의 본격적인 회담이 열립니다. 이는 20년 이상 없었던 일입니다. 토마스는 이 평화의 흐름이 2027년으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예측했다. 2027년이 되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2027년 봄 제3차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예측했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됩니다.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토마스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통일로 향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의 북한 도발과 그에 따른 한국 대통령의 기발한 대응이 결국 한반도 통일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신중하게 답했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2030년대까지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예언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리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의 3색. 무지개부터 2026년 2월의 북한 도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먼저 43만 명의 영적 리더들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역대급의 영성과 지혜를 가진 지도자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 2026년 2월의 북한 도발을 통일을 향한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토마스는 한국이 이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언급했다. 무지개를 본 43만 명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경고했다. 왜 그렇게 어려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투쟁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거쳐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토마스는 강조했다. 토마스는 이 43만 명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들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12월 이틀 전에 그 무지개를 본다면 당신이 선택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그렸다. 2025년 크리스마스부터 2027년을 거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토마스는 설명했다. 경제적으로는 더욱 정의롭고 안정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더욱 통합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그레이의 예언은 한국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저출산 극복, 대참사의 방지, 영적 리더들의 등장, 그리고 통일로 향하는 길, 이 모든 것이 2025년 크리스마스부터 2027년 사이에 일어날 것인가? 특히 43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 12월 이틀 전이라는 정확한 날짜, 그리고 3세. 무지개라는 신비로운 상징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2025년 12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날에 정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43만 명 중 한 명일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있다. 토마스 그레이, 리우밍천, 신디 제이콥스, 그리고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들이 어떻게 현실과 만날 것인가? 한국의 미래는 정말로 희망으로 가득할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어려움을 거쳐야 할 것인가? 시간이 모든 것을 답할 것이다. 중국의 예언 커뮤니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 있다. 그의 이름은 리우밍천이다. 현재 10대인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정확도의 예언으로 유명하다. 리우밍천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8세 때 중국의 정치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고 15세 때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맞추었다. 현재 그는 중국 전역에서 신동 예언가라고 불리고 있다. 2025년 11월 리우밍천은 자신의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번 예언은 한국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매우 우려스러웠다. 리우밍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한국 정치에서 일어날 큰 변화였다. 저는 2026년에 한국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 시기에 한국 정치에서 매우 거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어떤 종류의 공백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구체적으로 답했다. 한국의 정치를 이끌어온 거물급 인물이 한순간에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 인물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 인물의 몰락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이 몰락은 갑작스럽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묘사했다. 처음에는 작은 스캔들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언론이 광적으로 보도합니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결과는 극단적이라고 리우밍천은 말했다. 이 거물급 정치인은 일방적인 정치적 패배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당에서도 버림받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거물급 인물의 몰락이 가져올 결과를 설명했다. 이 진공 상태를 채우기 위해 2명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이 두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의 특징을 설명했다. 첫 번째 인물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는 매우 강경합니다. 그는 현재의 정치 질서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두 번째 인물은 매우 진보적입니다. 그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는 현재의 정치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두 인물의 배경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 인물은 기득권층의 지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기층 국민과 젊은 세대의 지원을 받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두 인물이 벌일 경쟁에 대해 예측했다. 이 두 인물은 거물급 인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극렬하게 경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경쟁의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정당 내부의 경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국가 전체의 정치 판도를 바꾸는 경쟁이 됩니다. 2026년 상반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두 인물은 각각 자신의 지지층을 강화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국민들은 이 두 인물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2026년 중반으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극렬한 대립이 벌어집니다. 법안 통과가 막힙니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리우밍천은 다른 중요한 변화를 예언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거물급 인물의 몰락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이 중국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접근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경제 협력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대량 유입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중국을 자주 방문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문화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중국 영화와 음악이 한국을 점령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외교적 변화도 예측했다. 한국이 중국을 향해 외교 정책을 크게 선회합니다. 미국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중국과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리우밍천은 이 친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했다. 2026년 말 한국과 중국의 친교가 절정에 달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또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 만남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 만남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맺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우밍천의 가장 암울한 예언이 여기다. 그러나 이 친교는 오래가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아주 짧은 꿈입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지속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2027년 초까지입니다. 겨우 1에 2개월입니다. 2027년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매우 심각하게 답했다.
중국의 정치 구도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중국의 지도자가 갑자기 교체됩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입니다. 아마도 건강상의 이유일 수도, 정치적 음모일 수도,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교체가 가져올 결과를 설명했다. 새로운 중국 지도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더욱 강경합니다. 더욱 자국 중심적입니다. 국제 협력보다는 국내 결집을 강조합니다. 한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설명했다. 새로운 중국 지도자는 한국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꿉니다. 그간의 우호적 태도에서 벗어나 냉철한 실리주의로 돌아갑니다. 리우밍천은 이 변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한국은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중국이 약속한 경제 협력이 중단됩니다. 투자 계획이 취소됩니다. 무역 관계가 냉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적 배신감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중국을 택했는데 중국이 돌아선 것입니다. 외교적 고립의 위험을 경고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되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냉각되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리우밍천의 예언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한국을 통과하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에 관한 것이다. 제가 본 환상에서 매우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라고 그는 추가 설명을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이 패턴이 얼마나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답했다. 정확히 17번입니다. 이 리듬이 17번 반복됩니다. 각 사이클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은 외적인 경제 지표의 변동이 아닙니다. 각 사이클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거대한 자본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특정 산업에 투자합니다. 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시적 호황을 경험합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급여가 올라가고 소비가 증가합니다. 국민들의 심리가 긍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반전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 자본이 갑자기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투자자들이 손을 떼고 해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격히 하락합니다. 17번 사이클의 진행. 리우밍천은 이 17번의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했다. 각 사이클마다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사이클, 대규모 외국인 직접 투자. 한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풍. 이후 기대 이하의 수익으로 인한 자금 철수. 두 번째 사이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투자. 신흥시장 진출 시도. 이후 현지 상황 악화로 인한 손실과 자금 회수. 세 번째 사이클, 한국 부동산으로의 투자 증가. 서울 부동산 값 급등. 이후 부동산 거품 터짐. 네 번째 사이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의 투자 붐. 국민들이 광적으로 투자. 이후 암호화폐 폭락. 다섯 번째 사이클, 스타트업 투자 붐. 벤처 캐피탈의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투자 감소. 리우밍천은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한국 국민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을 설명했다. 처음 몇 번의 사이클에서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국민의 심리는 악화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5번, 6번, 7번째 사이클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일부는 전 재산을 잃습니다. 일부는 빚을 지게 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언급했다. 한국 기업들이 외자 의존도를 높였다가 다시 철수당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습니다. 리우밍천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여기다. 이 반복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결정합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이민이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 이민 움직임은 2027년 하반부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민 열풍은 2028년 중반부터입니다.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아마도 연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한국을 떠날 것입니다. 어느 계층이 이민을 가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상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기업인들과 고학력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습니다. 점차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된다고 그는 예측했다. 중산층도 이민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소득층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를 나가려고 합니다. 리우밍천은 한국인들이 어디로 이민을 가는가를 설명했다.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어권 선진국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들 국가는 기술 이민을 환영하고 사회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인기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태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이민 또는 장기 체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일부 한국인들이 아프리카로 이민을 간다고 예측했다.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가들입니다. 심지어 북한 관련 이야기도 언급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극소수이지만 일부 한국인들이 북한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흥미롭게도 리우밍천은 이와 동시에 다른 현상도 예언했다. 한국 국민들이 이민을 가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외국인들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경제적 기회를 찾는 중국인, 동남아 국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일부 선진국 국민들도 한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낮은 생활비로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인구 구성이 변한다고 리우밍천은 설명했다. 2030년 이후에 한국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더욱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이미 혼란스러웠던 한국 정치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화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먼저 거물급 인물의 몰락으로 인한 공백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변화까지 더해집니다. 두 새로운 인물의 경쟁이 더욱 격렬해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각각이 이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중국에 기대면 안 된다며 미국으로의 회귀를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중국과의 협상을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는 완전한 마비 상태에 빠진다고 그는 예측했다. 어느 한쪽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리우밍천은 국민 차원의 혼란도 예언했다. 한국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을 경험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설명했다. 지난 수개월간 많은 국민들이 중국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줄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국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정치적 혼란도 심화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거물급 인물이 몰락했는데 그를 대체할 인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새로운 인물 중 누가 최종적으로 한국을 주도할 것인가도 불명확합니다. 경제적 불안감도 생긴다고 그는 예측했다. 중국 투자가 철회됩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위축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를 잃습니다.
더욱이 17번의 자금 사이클로 인한 반복적인 경제 충격이 국민들의 심리를 무너뜨립니다. 리우밍천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한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리우밍천은 한국 정치에 대해 매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첫째, 국민의 마음을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물급 인물의 몰락도 중국과의 관계 변화도 모두 국민적 감정의 변화와 함께합니다. 둘째, 장기적 전략이 없습니다. 각 정치인은 단기적 이익만 추구합니다.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습니다. 셋째, 정치인들이 국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장기적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움직임도 간과했습니다. 넷째, 진정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거물급 인물도 결국 몰락했습니다. 그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들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실패입니다라고 그는 추가했다. 국가가 외자에 너무 의존합니다. 내수 경제 발전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습니다. 17번의 자금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도 이 기본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리우밍천은 한국이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 조언했다. 첫째,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평범하게 중국인가 미국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인들의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정치 이익을 넘어 국가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민의 혼란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때 국민들도 따라갑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혼란스러우면 국민도 혼란스러워집니다. 넷째,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물급 인물에만 의존하던 정치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수준의 정치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다섯째,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외자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경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국민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가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를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리우밍천은 2027년 이후의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2027년은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한국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라고 그는 예측했다.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 자체의 길을 찾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2028년 이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희망적으로 답했다. 한국이 이 시련을 잘 견디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국이 탄생할 것입니다. 대이민 시대가 끝나가는 2030년대 후반부터 리우밍천은 새로운 흐름을 본다고 했다.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더욱 결집된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외국인 이민자들과 기존 한국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최종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지금 분기점에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이 중국을 택하든 미국을 택하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를 했다. 2026년의 정치적 혼란, 2027년의 국제적 변화, 그리고 2028년부터의 대이민 시대,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한국은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17번의 자금 사이클도 결국 한국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금 한국이 올바른 정책을 펼친다면 이 사이클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이민의 물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우밍천의 예언은 한국 정계와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거물급 인물의 몰락, 두 새로운 인물의 등장, 중국과의 친교와 그 붕괴, 17번의 자금 사이클, 그리고 대이민 현상,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일어날 것인가? 2026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우밍천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이 맞는다면 한국은 정말로 거대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한국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과연 한국은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리우밍천의 암울한 예언대로 진행될 것인가? 시간이 답할 것이다.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 11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다가올 2026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예언을 공개했다. 이번 예언은 그 이전의 예언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더욱 구체적이었고 더욱 극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매우 신비로웠다. 아비냐는 2026년 한국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두 지도자의 대결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비냐 아난드가 2026년 한국의 운명을 본 첫 번째 환상은 매우 명확했다. 저는 한국의 하늘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마치 칼로 자른 듯이 깔끔하게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입니다. 이 색깔의 의미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진영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철학,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비전을 상징합니다. 2026년은 한국이 자신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놓고 벌이는 전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칼과 총으로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념과 철학으로 벌이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물리적 전쟁 못지 않습니다. 아비냐는 이 두 세력을 이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전통과 보수의 상징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과거, 한국의 전통, 한국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철학은 한국다움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배경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는 상당한 기득권층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부분이 그를 따릅니다. 그는 매우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연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매우 강압적입니다. 그는 타협을 모릅니다. 자신의 비전만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진보와 혁신의 상징입니다라고 아비냐는 계속했다. 그는 한국의 미래, 한국의 변화,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철학은 한국의 재창조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기득권층과 무관한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의 지원자들은 주로 젊은 세대입니다. 그는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진정성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는 현실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비전은 아름답지만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비냐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두 지도자가 모두 옳다는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아비냐는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 경우는 다릅니다. 두 지도자의 철학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맞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속한 서구화, 물질주의의 확산, 전통의 붕괴, 이 모든 것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첫 번째 지도자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맞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다. 동시에 한국이 과거에만 매달려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두 번째 지도자의 주장도 타당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아비냐는 깊이 있게 설명했다. 2026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쪽의 정신과 서쪽의 정신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 보수와 진보, 이 모든 것의 충돌이 2026년 한국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 12월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매우 신비로운 예언을 전했다. 12월이 되면 뭔가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두 신비한 인물이 동시에 한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두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매우 신중하게 답했다. 한 곳은 한반도의 정신적 중심지입니다. 다른 한 곳은 한반도의 육체적 중심지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 두 장소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곳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곳은 물리적으로는 매우 구체적인 장소이지만 동시에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아비냐는 이 두 인물의 출현이 매우 드라마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12월의 그날, 전 국민이 이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획된 일입니다. 아비냐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은 여기다. 전 국민이 이 두 인물을 보지만 모두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는 못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두 인물은 물리적으로는 구체적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미묘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말했다. 이 두 인물은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매우 소박해 보입니다. 특별한 복장도, 특별한 외모도 없습니다. 마치 옆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비냐는 이 두 인물을 알아보기 위한 조건을 명시했다. 오직 영적으로 깊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만이 이들을 알아볼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거나 불교인이거나 무슬림이거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영적 깨달음이란 자신의 이념, 자신의 신념, 자신의 종교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지난 수개월간 국론이 극렬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영의 안경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다른 쪽의 의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는 다릅니다라고 그는 계속했다. 깨달은 자는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양쪽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비냐는 이 두 인물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인물은 매우 침착해 보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평온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인물의 눈빛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그의 눈빛은 매우 깊습니다. 마치 우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바라본 사람들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매우 활동적입니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마치 미래를 향해 힘껏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12월의 그 장면. 아비냐는 12월, 그날의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이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봅니다. 그들은 매우 평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 깨달은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아, 저것이다. 저 두 인물이다.
아비냐는 더욱 신비롭게 설명했다. 그 순간은 마치 두 개의 광선이 만나는 순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무언가가 탄생합니다. 아비냐는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12월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더욱 중요하게 그는 강조했다. 그 일을 보고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대신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고 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한국의 미래를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진심으로 대답할 때 당신은 깨달음에 한 걸음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자는 12월에 그 두 인물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메시지에서 아비냐가 본 환상에서 2026년 한국은 매우 극적으로 변해간다. 2026년 초 두 지도자는 각각 자신의 진영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첫 번째 지도자는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는 국민들을 아우르는 연합을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참여하는가에 대해 말했다. 대기업, 보수 매스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국군의 보수적 세력들이 첫 번째 지도자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경우를 설명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가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지식인들을 모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IT 기업들, 진보 언론, 대학가, 그리고 국제적 관심층들이 두 번째 지도자를 지원합니다. 아비냐는 2026년의 흐름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2026년 상반기는 비교적 조용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두 진영이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2026년 중반이 되면 상황이 급격히 변합니다. 어느 순간 두 진영이 직접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대규모 집회, 언론의 극렬한 공격과 반박, 국회에서의 심각한 대립,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충돌의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정치적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차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됩니다. 사회 지도자층의 분열, 기업 내부의 분열, 심지어 가족 내부의 분열까지 일어납니다. 아비냐의 예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여기다. 두 진영의 싸움이 절정에 달할 때 하나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그는 매우 신중하게 말했다. 어떤 일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누군가가 매우 오래된 구슬을 발견합니다. 이 구슬은 한반도의 가장 높지만 가장 낮은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아비냐는 매우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영적 장소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장소입니다. 더욱 신비로운 설명을 했다. 이 구슬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아마도 수천 년 전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민족과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가치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아비냐는 이 구슬의 성질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 구슬은 물질적인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응축된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 더욱 신비롭게 말했다. 그것은 한민족의 집단적 영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간 수많은 영혼들의 기억과 염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 구슬을 손에 들고 있는 자는 매우 특별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영적 힘입니다. 그것은 집단의식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아비냐의 가장 극적인 예언은 이 구슬을 놓고 벌이는 투쟁이다. 구슬이 발견되는 순간 두 진영 모두 그것의 가치를 인식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즉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구슬을 얻기 위한 투쟁의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법적 분쟁입니다. 누가 이 구슬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가? 여러 단체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기관들이 이 구슬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더욱 극적으로 아비냐는 설명했다. 구슬을 놓고 벌이는 투쟁이 결국 2026년의 한국 정치 판도를 결정합니다. 아비냐는 이 신비한 구슬이 두 진영에 의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다. 첫 번째 진영은 이 구슬을 한국의 영혼이라고 해석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슬은 한국의 전통과 정체성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한국 전통의 계승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영은 이 구슬을 인류의 영적 자산이라고 해석합니다라고 그는 계속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슬은 한반도가 인류 전체에 기여해야 하는 영적 유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비냐의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여기다. 구슬을 놓고 벌이는 투쟁 속에서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인물은 두 진영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라고 아비냐는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구슬을 손에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해 물어지자 아비냐는 매우 신비롭게 답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두 진영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양쪽 모두를 이해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 인물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어떻게 두 가지 진리를 통합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아비냐는 이 제3의 인물이 제시하게 될 제3의 길에 대해 설명했다. 2026년 하반기 이 인물이 나타나면서 한국 정치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이 인물은 제1진영의 전통의 보존과 제2진영의 미래의 창조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이 인물은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신비한 구슬이 상징하는 바라고 아비냐는 해석했다. 구슬은 과거와 미래의 통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구슬을 손에 든 자가 이 통합을 이룰 사람입니다. 아비냐는 2026년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 예측했다. 2026년 말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이상해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두 진영이 제3의 인물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모두 이 제3의 인물의 논리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국민들이 먼저 이 제3의 인물과 그의 철학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양쪽 진영의 극단적 지지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중도적 입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형이 변한다고 했다. 기존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무너집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것은 통합을 추구하는 세력입니다. 아비냐는 2026년이 끝나고 2027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2026년 말 신비한 구슬은 어느 진영의 소유도 아닌 국가적 유산이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박물관에 보관되지도 개인이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반도 전체의 영적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부터 한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의 대립을 넘어서 통합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27년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2027년은 한국이 제3의 인물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남북 관계도, 국제 관계도, 그리고 국내 정치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비냐는 마지막으로 신비한 구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구슬은 물리적 구슬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답했다. 그것은 한민족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영적 선물의 상징입니다. 한민족이 과거와 미래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한민족이 인류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제3의 인물에 대한 예언. 아비냐는 이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을 설명했다. 이 인물은 현재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2026년에 갑자기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그의 배경에 대해 몇 가지 힌트를 제시했다. 그는 어느 한쪽 진영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쪽과 서쪽의 문화를 모두 이해합니다. 그는 매우 젊지도 매우 늙지도 않습니다. 대략 40대 중후반 정도입니다. 더욱 신비롭게 그는 이 인물이 국내에서 나올 수도 해외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의 출신이 아니라 그가 제시하는 비전의 통합성입니다. 아비냐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제가 본 것은 높은 확률의 미래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미래는 아닙니다. 왜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한국이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했다. 만약 2026년 두 진영이 극단적 대립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심각한 내부 분열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들이 제3의 길을 인정하고 따른다면 한국은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비냐는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2026년은 한국이 가장 위험한 해입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극단적 대립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의 해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계속했다. 이 시기에 한국이 과거의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철학을 찾을 수 있다면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을 전했다. 2026년 한국의 모든 세력이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누가 옳은가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한국을 분열시킵니다. 대신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때 한국의 진정한 미래가 시작됩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자문하기 시작했다. 과연 아비냐가 본 신비한 구슬은 무엇인가? 제3의 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국은 정말로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답할 것이다. 세계의 예언가들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현대 문명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국제적 미디어와도 단절되어 있으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숨기기도 한다.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 서오차트라의 깊은 숲속에 사는 한 노인이 있다. 그의 이름은 라비 칸투라이다. 그는 현재 89세이며 지난 70년간 거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명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왔다. 라비 칸투라는 유명하지 않다. 그의 이름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 하지만 그가 본 환상들은 또 다른 차원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2025년 10월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그의 한국 관련 예언을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 내용은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동시에 매우 구체적이었다. 라비 칸투라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언 같은 이야기다. 그는 1936년 남인도에 부유한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났다. 영재로 알려졌던 그는 청년 시절 인도의 주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인도 철학계에 떠오르는 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1955년 19세 때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렸다. 학위도, 미래도, 가족도, 그리고 서오차트라의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처음 10년은 정말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저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수행한 방식은 매우 독특했다. 그는 일반적인 요가나 명상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묵의 기도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영적 수행법을 개발했다. 이것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음성을 동시에 듣는 것이었다. 처음 20년간 그는 정신적 붕괴의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또 죽었다. 이 죽음과 재탄생의 반복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배웠다. 그것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돌파는 1975년에 왔다. 그때 그의 나이 39세였다. 그날 밤, 그는 깊은 명상 중에 현기증을 느꼈고 의식을 잃었다. 3일간의 혼수 상태 끝에 깨어났을 때 그는 변해 있었다. 내가 본 것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치 눈이 열렸을 때 내가 본 세상이 이전의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모든 것이 빛으로 보였고 모든 것이 진동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 속에서 나는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0년간 그는 이 능력을 기르고 깊게 했다. 매일 명상 중에 그는 미래의 환상들을 본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다. 매우 자세하고 시적인 방식으로. 라비 칸투라가 한국에 대해 본 첫 번째 환상은 매우 이상했다. 저는 2020년에 한반도에 대한 환상을 처음 받았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런데 그것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빛의 형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마치 수정처럼 투명하면서도 강력한 빛이 한반도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의 주파수가 다른 모든 지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그 빛이 단지 수동적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그 빛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의 리듬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라비 칸투라가 본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반도의 영적 각성에 관한 것이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한다. 그것을 저는 영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종교적 운동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부정한다. 아니, 그것은 기독교도, 불교도, 어떤 특정 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영적 각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약 500년 전부터 동쪽의 영적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의 물질주의와 기계적 사고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뒤바뀝니다. 동쪽의 영적 에너지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중심이 한반도입니다. 라비는 매우 신비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새로운 의식이라고. 저는 2030년대의 한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 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동쪽의 신비주의와 서쪽의 과학이 완벽하게 통합된 의식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설명한다. 한국의 과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협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식 자체의 구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언어를 만듭니다. 이 새로운 의식의 정체에 대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매우 신비롭게 답한다. 그것은 물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영적 지혜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것은 의식 자체가 물질의 기본 단위임을 보여줍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발표하면 전 세계의 과학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것이 뉴턴 혁명이나 아인슈타인 혁명 같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비가 본 또 다른 환상은 서울의 미래 모습이다. 2035년 이후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인류의 영적 수도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의 영적 구도자들, 명상자들,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듭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도 서울에서 모여 회담을 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서울의 물리적 환경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다. 라비는 이렇게 설명한다. 서울의 건축물들이 새로운 기하학적 원리에 따라 지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수집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라비는 평양의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환상을 보았다. 평양은 명상의 도시가 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전쟁과 분열의 역사 위에 평화와 영적 통합의 상징이 건설됩니다. 구체적으로 평양에는 매우 거대한 명상 센터들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평양에서 영적 에너지가 일종의 에너지원으로 추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비는 이를 매우 신비롭게 표현한다. 명상과 영적 수행을 통해 인간은 우주의 에너지장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에너지장이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평양의 명상센터들은 이 에너지를 인류를 위해 활용합니다. 라비가 본 환상에서 가장 광범위한 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영적 변화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이 점차 확산됩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2035년 이후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영적 르네상스를 경험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물질적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대 중국은 자신의 영적 뿌리로 돌아갑니다. 도교, 유교, 불교의 고대 지혜가 현대 과학과 결합됩니다. 이 결합은 중국 문명 자체를 재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라비는 어두운 면도 본다. 서양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서양 문명은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빠집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물질주의의 한계가 명백해지면서 서양 사회는 깊은 영적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심각한 정신질환의 급증, 자살률의 증가, 그리고 사회적 단절감의 심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라비는 말한다. 이 위기를 통해 서양이 비로소 자신의 정신적 빈곤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의 영적 지혜를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2035년 이후 서양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 문명의 재건의 기초가 됩니다. 라비가 본 가장 거대한 환상은 인류 전체의 의식의 변화다. 2040년을 넘어서면 인류의 집단 의식이 질적으로 변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변화가 아니라 인류 진화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간의 텔레파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인간들이 더욱 깊은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뇌의 영역을 활성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라비는 이를 매우 신비롭게 표현한다. 인간은 지금까지 자신의 뇌 용량의 3의 5%만 사용해왔습니다. 나머지는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잠자던 부분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우주와의 연결을 인식하게 됩니다. 한반도가 이 변화의 중심인 이유. 라비는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한다. 왜 하필 한반도인가? 첫째, 지리적 이유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특별한 에너지 지점에 위치합니다. 지구의 경락 체계처럼 특정한 에너지선이 한반도를 통과합니다. 둘째, 역사적 이유입니다. 한민족은 지난 5,000년 동안 동쪽과 서쪽의 문명이 만나는 지점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쪽의 영성과 서쪽의 이성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도록 학습했습니다. 셋째,
영적 이유입니다. 한민족의 영혼 자체가 특별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민족은 긍정성과 창의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강인함이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토양입니다. 라비는 이 영적 각성을 주도할 리더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본다. 2030년대부터 한반도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들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수행자인 새로운 형태의 리더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남북한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만나면서 한반도의 정치적 통합 이전의 영적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라비의 예언은 매우 명확하다. 2050년이 되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완전히 한반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만약 한반도가 영적 각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인류는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물질과 영혼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반도가 이 기회를 잃는다면 라비는 어두운 답을 한다. 그렇다면 인류는 지속적으로 영적 공허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라비 칸투라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최종 메시지를 전한다.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한반도는 인류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한반도의 국민들이여, 당신들은 자신의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앞으로의 선택과 행동이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메시지를 전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영적 각성은 결국 전 인류의 영적 각성입니다. 한반도가 깨어날 때 전 인류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타르 타라빅이 말한 동쪽의 어느 지역이고 알렉산더 코르마크가 말한 인류의 마지막 대피처이며 내가 보는 영적 각성의 중심입니다. 한반도, 당신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비 칸투라의 예언은 알렉산더 코르마크의 예언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준다. 코르마크가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를 강조했다면 라비는 영적이고 의식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한반도의 미래가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25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